8장 간디처럼 싸우는 법 How to fight like Gandhi. 모든 폭력은 상상력의 실패를 나타낸다. 비폭력은 창조성을 요구한다. 오전 11시 2분 인도 노덧 철도 본부가 있는 바로다우 하우스. 뉴델리에서 아마다바드로 향하는 요가 익스프레스의 차표를 구하려는 중. 성공할 가능성 높지 않음. 요가 익스프레스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반드시 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온몸을 꽈배기처럼 뒤틀 준비도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확히 하자면 내 요가 수행은 순전히 이론적이다. 나는 요가 익스프레스가 마음에 들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같은 느낌? 게다가 기차의 목적지인 아마다바드는 나의 철학 영웅 마하트마 간디의 도시로, 그가 인도 땅에서 처음으로 아시람을 세운 곳이자 인도 독립투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 유명한 소금 행진을 시작한 곳이다. 1000여 킬로미터의 기차 여행은 한 번의 예약에서 시작된다. 인디안 레일웨이에서 표를 구한다는 것은 이 철도 기업이 처음 세워진 1853년 이래 변함없이 지독하게 긴 줄을 기다리고 관료주의의 미국 사회를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의 이 지옥은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3시간에 걸쳐 계정을 만들었지만 요가 익스프레스는 예약이 꽉 차 있다. 대기 명단에 내 이름을 넣고 앱을 다운받아 진행 상황을 추적한다. 순식간에 15번에서 8번이 됐다가 다시 1번이 된다. 조짐이 좋다. 나는 나의 친구 카일 라스의 이야기를 듣는 여행사치고는 No problem 이라고 말한다. 인디언 레일웨이에서 일하는 카일 라스의 친구도 No problem 이라고 한다. 하지만 명백한 결말은 Big problem이다. 인도에서는 그 무엇도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심지어 마지막도 끝이 아니다. 모든 결말은 하나의 시작이다. 모든 필레이에는 암묵적인 to be continued가 들어있다. 1은 인상적인 숫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곳은 0의 개념을 발명한 나라이자 무한함을 논하는 인도다. 숫자는 무엇인가? 마야, 이자 환영이다. 스토아파가 말했듯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물의 깊이가 1m인지 100m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익사는 익사다. 대기 명단은 대기 명단이다. 아마다바드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안 돼요? 카일라스가 묻는다. 비행기는 기차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요금도 아주 조금 더 비쌀 뿐이다. 카일라스의 말이 맞지만 비행기를 탈 수는 없다. 간디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간디는 늘 기차를 탔고 나도 기차를 탈 것이다. 간디는 목표보다 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다. 기차를 탈 것이다. 요가 익스프레스를 탔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과감한 아날로그식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윽고 나는 철도 공무원인 미스터 싱의 사무실에 와 있다. 가는 태의 안경을 쓰고 뚱한 얼굴을 한 깔끔하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다. 나는 다급하게 내 곤란한 상황을 설명한다. 도와줄 수 있나요? 이건 수사적 질문이다. 나는 미스터 싱이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인도에서 권력의 크기는 사무실 크기와 정비례한다. 미스터 싱은 확실히 권력자다. 독립된 휴게 공간만 최소 3개의 천장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 미스터 싱은 한 번의 서명과 한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요가 익스프레스 좌석 하나를 확보해 줄 수 있다. 복잡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표 예약이 아니라
적분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처럼 미스터 싱이 말한다. 몇 개의 좌석은 VIP를 위해 따로 빼놓는다고 미스터 싱이 설명한다. 아, 그리고 VVIP도요. 그가 덧붙인다. 폭력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참는다. 간디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간디는 폭력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해친다고 말했고 나는 나를 해치고 싶지 않다. 아직은. 그 대신 나에는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존중의 의미를 더하는 전미사 지를 붙여 내가 평생을 간디 지에 푹 빠져 살았으며 간디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무척 유의미하다고 믿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미스터 싱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점점 일그러진다. 그가 두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외국인, 이 나라의 손님을 실망시키느냐, 국회의원 또는 다른 건방진 거물의 노여움을 사느냐. 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뉴델리 기차역의 외국인 전용 사무실에 가보세요라고 미스터 싱이 말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안다. 미스터 싱에게 시간을 내주어 고맙다고 말한 뒤 복도를 걸어 나와 뉴델리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숨막히는 먼지 입자 속으로 들어간다. 요가 익스프레스의 좌석을 얻으려던 나의 노력은 끝이 났다. 아니, 인도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다. 친구 카일라스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중이다. 카일라스가 오늘 공기가 맑다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에서 이 정도면 비교적 맑다는 뜻이다. 이곳의 공기질은 위험한 수준이지만 어제보다는 살짝 덜 위험하다. 우리는 등나무 빗자루로 거리를 쓸며 마치 델리에는 먼지가 더 필요하다는 듯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있는 두 남자 옆을 지난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카일라스가 말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더듬거리며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엉성한 천 마스크를 찾는다. 점원은 이 마스크가 내 폐를 보호해줄 거라고 장담했다. 가격은 약 1.5달러 정도였다. 나는 점원의 말에 회의적이다. 간디는 인도의 유감스러운 공기 상태에 대해 걱정은 했겠지만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100년도 더 전에 간디는 산업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인도의 미래는 인도의 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냉철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간디의 말은 틀렸다. 인도의 도시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시골 마을은 더욱 가난해졌다. 하지만 시골에선 숨을 쉴 수 있다. 우리는 보도 위에 천을 깔고 앉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 옆을 지난다. 6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책을 보고 있다. 아이는 맨발이고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성인 두 사람이 책을 가리키며 힌두어로 아이에게 무어라 말하고 있다. 개인지도 교사예요. 카일라스가 설명해준다. 여자아이는 거지다. 아이는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아이에게 학교를 가져다 주었다. 간디는 이 이타적인 행동에 찬성했을 것이다. 이게 인도의 매력이다. 이 나라를 막 비난하던 참에 뜻밖의 친절함을 만나게 되고 신뢰는 다시 회복된다. 델리 지하철역으로 내려간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깨끗한 새 것이다. 델리의 생명줄이에요. 카일라스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곧 출발하는 열차에 올라타려다 주저한다.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요, 카일라스가 말한다. 사람은 똑같이 많을 거예요. 업무 시간이잖아요. 나는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인도잖아요. 마치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듯 카일라스가 말한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 우리는 열차에 몸을 우겨 넣는다. 런던 여행 이후 듣지 못했던 쾌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을 조심하세요. 인도에서 그 간격은 더 넓고 더 위험하다. 정신 수양이 2배로 요구된다. 모한다스 케이 간디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기차만 빼고 미국
여성 2명이 철도에 반대하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간디는 철도 역사 역시 영국이 인도를 좌지우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리고 내가 만난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간디는 지나친 속도를 염려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기원차라는 빠른 수단이 있으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가? 이런 수단이 인간의 정신적 진보를 증진하는가? 결국에는 그러한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간디가 인도 전역을 오가며 여러 사람을 직접 만나고 집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늘 3등칸을 이용했던 기차 여행 덕분이었다. 한 번의 기차 여행이 간디의 삶과 역사의 추세를 뒤바꾸었다. 1893년이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한 지 1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간디가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기기 위해 남아공 더반에 있던 간디를 프레토리아로 파견했고 밤기차의 1등칸 좌석을 예약해 주었다. 기차가 마리츠버그 역에 도착했을 때 간디가 타고 있던 칸에 백인이 올라탔고 간디를 힐끗 보더니 영무원을 불렀다. 그리고 영무원은 간디에게 3등칸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게 1등칸 기차표가 있는데요. 간디가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무원이 대답했다. 유색 인종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간디는 이동을 거부했다. 경찰이 간디를 기차에서 끌어내렸다. 몹시 추운 밤이었다. 간디의 외투는 짐 가방에 들어 있었는데 간디는 자존심을 지키느라 가방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간디는 오도를 떨며 생각이 들었다. 인도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남아공에 남아 자신이 방금 경험한 것과 같은 부류에 맞서 싸워야 할까? 아침이 밝아올 때쯤 간디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도로 돌아가는 건 비겁한 행동이다. 내가 당한 고난은 표면적인 것,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라는 고질병의 한 증상일 뿐이다. 할 수 있는 한 그 질병을 뿌리 뽑으려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 순간 간디는 나아갈 길을 선택했다. 돌불에 걸리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가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간디는 평생 그 길을 걸었다. 수십 년 후 미국인 선교사 존 모트가 간디에게 평생 가장 창조적이었던 경험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간디는 남아공에서 겪었던 기차 일화를 들려주었다. 조용한 결의의 순간을 창조와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일부 전기 작가들은 간디가 예술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한다. 간디는 소설을 거의 읽지 않았고 극장에서 미술관에 가는 길도 드물었다. 간디에게는 아름다움을 보는 소로의 눈이나 음악을 듣는 쇼펜하우어의 귀가 없었다. 런던에서 댄스 교습에 등록한 적이 있었지만 그 자신에게는 리듬이 없다는 사실만 깨달았다. 하지만 간디가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일반적인 방식과 달랐을 뿐 간디는 창조적인 사람이었다. 간디의 붓은 결이었고 간디의 캔버스는 인간의 마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악에 맞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폭력은 상상력의 실패를 나타낸다. 비폭력은 창조성을 요구한다. 간디는 언제나 새롭고 혁신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찾아 헤맸다.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길을 잃는다. 카일라스가 한 릭샤왈라에게 가서 길을 물어보지만 불만족한 채로 돌아온다. 몇 미터 더 걷다가 경찰관을 발견한다. 경찰관은 환기구와 달린 그럴듯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내 마스크에는 환기구가 없다. 카일라스가 경찰관에게 길을 물어보는 동안 나는 내 폐가 얼마나 손상되고 있을지 가늠해 본다. 경찰관은 리샤왈라가 가르쳐준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카일라스는 세 번째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 전 절대로 길을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않아요. 카일라스가 말한다. 언제나 2명 아니면 3명한테 물어보죠. 인도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끝없는 삼각법이 필요하다. 훌륭한 실험가였던 간디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다. 오래된 비를라하우스의 부지로 들어선다. 이곳은 늘 떠돌아다녔던 간디에게는 거의 집 같은 곳이었다. 이 집은 간디의 친구였던 부유한 기업가 GD 바를라의 소유다. 익숙한 평화가 밀려온다. 전에도 이곳에 여러 번 방문했다. 비록 올 때마다 길을 잃긴 하지만 나는 간디에게 이끌리듯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공간에 마음이 끌린다. 넓게 펼쳐진 잔디와 간디의 발 모양을 따서 깔아놓은 하얀색 표석, 베란다가 좋다. 베란다에서 78살의 마하트마가 커다란 밀짚 모자와 흰색 도티를 걸치고 등을 구부린 채 편지를 쓰거나 손자들과 놀아주거나 막 독립한 인도라는 흔들리는 배의 조종을 도와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어떤 장소는 초인적인 업적이 발생한 곳이라서 신성시된다. 예를 들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 밑이 그렇다. 반면 어떤 장소는 끔찍한 폭력이 일어난 곳이라서 신성시된다. 게티즈버그, 노르망디, 비를라하우스가 후자에 속한다. 이곳에서 간디는 마지막 걸음을 걷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마하트마 간디는 언제나처럼 오전 3시 30분에 일어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도인처럼 잔가지 하나로 이를 닦았다. 추운 1월 아침이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간디의 어깨를 간디의 증손녀이자 조수였던 마누가 숄로 덮어주었다. 간디는 레몬과 꿀을 넣은 물 한 잔과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간디의 식단은 간소하고 건강했다. 그는 오래 살고 싶어 했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싶어 했다. 싸움하는 사람이 강해야만 싸움도 효과를 내는 법이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젖은 성냥개비로 어떻게 나무에 불을 붙일 수 있겠는가? 카일라스는 종종 나와 함께 비를라하우스를 찾는다. 앞에서 말했듯 카일라스는 내 친구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얼마간 카일라스는 나의 하인이었다. 서구인에게 이 단어가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실이다. 하인은 다른 사람이 카일라스를 칭하는 이름이자 카일라스가 나 스스로를 칭하는 이름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인 1993년에 처음 만났다. 내가 NPR의 델리 통신원으로 막 인도에 도착했을 때였다. 모든 것이 적나라한 광란의 도가니였다. 살 곳이 필요했지만 내가 본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작은 새만한 크기의 날아다니는 바퀴벌레의 공격에 너무 취약했다. 마침내 나는 쾌적한 길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와 묵직한 나무 문이 있는 아파트 하나를 발견했다. 집주인은 왼쪽 귀에 철사처럼 빳빳하고 새까만 털이 무성하게 자란 고압적인 남자였는데 서구식 화장실과 에어컨 같은 아파트의 특징을 알려주다 물이 건조하게 하얀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며칠 후 집주인이 말한 하인이 위층으로 성큼성큼 올라와 출근 보고를 했다. 마호가니 색의 피부가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진 걱정스러울 만큼 깡마른 남자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은 카일라스였고 11살이었다. 나는 인도에서 마주한 문화 차이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둔 상태였지만 이런 것은 예상치 못했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아래층에 내려가기 시작했으나 카일라스가 나를 말렸다. 그냥 있으라고. 카일라스가 말했다. 아주 정확히 말하면 몸짓으로 말했다. 카일라스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고아인 카일라스가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 다른 집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우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했다. 카일라스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 같았다. 그리하여 매일 오후 카일라스는 계단을 걸어 올라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솔직히 말해서 청소를 대단히 잘 하진 않았다. 카일라스는 더러운 곳을 없애는 대신 그저 위치만 바꿔놓았다. 하지만 타고나기를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 변덕스러운 노트북과 프린터를 다루는 귀재였다. 카일라스는 어깨너머로 나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영어를 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망했어와 당장 나가 같은 구어를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일라스는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자신의 크리켓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 차파티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집주인이 자신을 때린다는 것, 우리가 언제 돕기로 마음 먹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개인 교사를 고용하는 데에는 큰 돈이 들지 않았고 곧 카일라스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나와 아내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카일라스도 우리와 함께 갔다. 엄밀히 말하면 카일라스는 여전히 우리의 고용인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카일라스는 우리를 자기 부모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우리가 새로 맡은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나는 늘 카일라스와 나의 관계가 시나리오 같은 직선 형태의 궤적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다. 인도인 고아 소년이 운명처럼 마음 따뜻한 미궁을 만든다. 소년은 최선을 다해 가난한 어린 시절을 이겨낸다. 소년은 인내하고 마음 따뜻한 미국인의 온정을 평생 고마워한다. 하지만 내가 인도를 떠나고 10년이 넘도록 카일라스와 나는 이 막에서 다음 막으로 도망가지 못했다. 내가 분기별로 돈을 송금해 주었기 때문에 카일라스는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운 데일리의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다. 카일라스의 가장 친한 친구는 엠비라는 이름의 포메라니안이었다. 카일라스가 차를 내오는 일, 나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기꺼이 붙잡았을 기회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화가 났지만 놀라지 않았다. 내가 카일라스의 기대치를 올려놓은 것이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 나라에서는 위험한 일이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인도인 친구들은 내 노력에 회의적이었다. 너무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미국인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정신병인 것처럼 말했다. 카일라스는 낮은 계급, 낮은 카스트 출신이에요. 모든 걸 해낼 순 없다고요. 현실을 좀 직시면 해요. 친구들 말이 맞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내가 이 인도인 고아 소년에게 평생 매여 있게 될 가능성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언젠가 카일라스가 자립해 자유롭게 떠나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떨쳐낼 순 없었다. 그리고 카일라스가 정말 그렇게 했다. 할리우드 영화보다는 더 들쑥날쑥한 궤적을 따랐지만 결말은 영화만큼 행복하다. 지금 카일라스는 허름한 동네에서 중산층이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살고 있다. 또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집주인이기도 하다.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그 건물의 꼭대기층에 산다. 1층에는 딸 이름을 따서 에마라는 이름을 붙인 작은 농구점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책과 펜, 간디 사진이 있는 지갑을 판다. 카일라스와 나는 더 이상 금전적으로 매여있지 않다. 우리의 유대는 그보다 더 견고하다. 12월답지 않게 따뜻한 오늘,
우리는 간디가 사망한 장소로 이어지는 하얀 대리석 국도를 걷고 있다. 카일라스는 간디를 향한 나의 집착을 잘한다. 그는 나의 이 집착을 감동적으로 여기지만 내가 보기엔 좀 기이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대부분의 인도인이 생각하는 간디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생각하는 조지 워싱턴과 비슷하다. 사람들이 경건하게 이름을 말하고 지갑 속 지폐에 얼굴이 그려진 막연한 아버지상. 잠시 멈춰서 더위를 식히고 비를 하우스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데 카일라스가 몸을 돌려 내게 묻는다. 간디지가 왜 그렇게 좋아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간디를 향한 나의 거치대한 관심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안다. 나는 인도인이 아니다. 금욕적인 사람도 아니다. 비폭력을 실천하긴 하지만 못 그럴 때도 있으며 은은한 수용 공격성도 있다. 간디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다. 나는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집 개 파커도 이끌지 못한다. 파커는 더 큰 힘에 복종한다. 바로 움직이다. 사망 당시 간디의 소유물은 작은 숄더백에 다 들어갈 정도였다. 내가 가진 물건을 다 넣으려면 그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나는 지금도 쇼핑 중이다. 하지만 간디는 내게 말을 건넸고 나는 그의 말을 들었다. 인도에서 보낸 3년 동안 간디는 내 뇌 속에 스며들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간디의 사상은 아니더라도 그의 이미지는 돈이며 건물 벽이며 온갖 곳에 다 있었다. 심지어 한 전화기 회사는 간디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걸어놨는데 거대한 수화기 때문에 간디의 작은 머리가 더욱 작아 보였다. 모한다스 K 간디는 이력이 다양했다. 법정 변호사, 채식주의자, 실험가, 작가, 국가의 아버지, 들 것을 들고 옮기는 사람, 명상가, 중재자, 잔소리꾼 교사, 학생, 전과자, 유머 넘치는 사람, 보행자, 재단사,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선동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간디는 투사였다. 그는 영국과 싸웠고 폭력한 외국인 및 인도인과 싸웠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싸움은 싸우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었다. 물론 간디는 궁극적으로 폭력 없는 세상을 꿈꿨지만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만큼 현실적이기도 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잘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며 자랑하는 부부를 한 번 떠올려보자. 그들의 이혼 소식이 들린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만 하면 싸움은 생산적이다. 양쪽이 윈윈하는 해결책이 다다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싸우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해결책에 다다를 수도 있다. 동점으로 끝났지만 경기장이 전보다 더 푸릇푸릇하고 건강해진 축구 경기를 떠올려 보라. 간디는 싸움을 필요악이 아닌 필요선으로 보았다. 우리가 잘 싸우기만 한다면 말이다. 미국의 기자이자 전기 작가인 루이스 피셔는 간디의 이 아시람에서 그를 만났을 때 가슴이 떡 벌어진 탄탄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간디의 다리는 가늘고 긴 근육질이었고 실제 키 165cm보다 훨씬 커 보였다. 간디는 매우 남자다웠고 남성이 강철 같은 신체와 의지를 가졌다. 피셔는 썼다. 간디는 남성성에 집착했다. 그가 쓴 글에는 남자다움과 힘, 용기 같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심지어 인디안 레일웨이를 향한 불만을 표할 때도 거세 개념을 사용했다. 우리가 기차 여행의 고생스러움을 참는 것도 남자답지 못하다는 표시다. 간디는 영국이 인도를 거세했다고 믿었다. 그는 인도의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남성성은 좀 달랐다. 간디가 생각한 남성적 힘은
폭력이 아닌 그 반대에서 나왔다. 간디는 부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겼다. 그런 법에는 반드시 맹렬한 힘으로 저항해야만 한다. 비폭력적 힘으로 말이다. 간디는 그러려면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에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은가? 대포 뒤에서 적을 조각조각 날려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웃는 얼굴로 대포 앞에 서서 조각조각 찢기는 것인가? 내 말을 믿어도 좋다. 용기와 남자다움이 없는 남자는 절대로 수동적인 저항자가 될 수 없다. 간디는 폭력을 혐오했지만 그가 폭력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비겁함이다. 둘 사이에서 골라야 한다면 간디는 폭력을 선택했다. 비겁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간디의 진정한 목표는 인도에 잃어버린 남성적 힘을 인도만의 방식으로 되찾는 것이었다. 간디는 그렇게 하면 자연히 따라오리라 믿었다. 나는 투사가 아니다. 나는 물리적 충돌을 회피한다. 내가 유일한 주먹까지는 17살 때 볼티모어 교회에 있는 하워드 존스 호텔 주차장에서 새벽 2시경에 일어났고 코가 부러진 것으로 끝이 났다. 내 코였다. 나는 좀 더 일상적인 충돌도 피한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 전화해서 항공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저녁 8시 예약에 몇 분 늦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내가 예약한 테이블을 지켜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충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충돌이라고 여기며 가능하면 피한다. 편집자, 가족, 이웃, 나와 함께 지하철에 탄 승객들과의 충돌 역시 피한다. 내가 이런 회피 전략을 언제 어떤 이유로 습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게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의 작은 충돌을 피함으로써 내일의 훨씬 큰 충돌을 자처한다. 나는 간디 같은 세계 최고의 싸움꾼이 내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길 바랐다. 인도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간디의 글을 읽고 간디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권이던 책들이 곧 선반 하나를 차지할 만큼 늘어났다. 간디 박물관과 간디 아시람을 방문했다. 간디에 관한 대학 수업은 들었다. 간디 지갑과 간디 티셔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덜 비폭력적인 사각 팬티인 간디 속옷을 구매했다. 한 번은 델리에서 간디의 손자인 나즈모한 간디와 점심을 먹은 적도 있다. 이제 지긋하게 나이가 든 나즈모한 간디는 박식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함께 처트니를 곁들인 난을 뜯어 먹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마하트마 간디의 흔적을 찾았다. 특정 각도를 가진 나즈모한의 특성과 약간 의심스러운 듯 짓궂게 눈을 뜨는 방식 같은 것. 우리는 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신을 숭배하거나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신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인간을 자신보다 더 나은 버전의 인간을 존경한다. 간디는 신이 아니었다. 성의 군자도 아니었다. 12살 때 간디는 부모와 형의 돈을 훔쳐 담배를 샀다. 몰래 숨어서 육식을 하기도 했는데 자신처럼 영국인의 육식 식단이 신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한 친구와 함께 강가에서 염소고기를 씹어 먹었다. 간디는 13살 때 결혼했다. 그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질투심 때문에 아내 카스투바를 채찍질하기도 했다. 한 번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아내를 위협하기도 했다. 카스투바는 흐느껴 울며 말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간디는 인도의 아버지였지만 제 자식에게는 형편없는 아버지였다. 정계에서도 간디는 여러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엉망이 된 자신의 정치 캠페인을 히말라야 산맥처럼 커다란 실수라 칭했다. 간디가 벌인 실험에 관해 말하자면 도를 넘은 것들이 있었다. 이른
5살의 간디는 자신의 근육서약을 시험해 보겠다며 종손녀 마누를 포함한 어린 여성들과 나치로 잠자리에 들었다. 간디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기 생각을 바꾸길 겁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괴짜와 변덕쟁이, 미치광이를 끌어모아 그들을 전부 수용한 사람이었다. 지독한 수줍음과 자기 회의를 극복하고 한 국가를 이끈 사람이었다. 대의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되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대제국과의 기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다. 신이나 성인 군자와가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었다. 간디는 영적 잡식 동물이었다.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까지 여러 다양한 종교의 별미를 맛보았지만 결국 간디의 허기를 확실히 채워준 것은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였다. 간디가 이 종교적 서사시를 처음 만난 것은 런던에서 법을 공부할 때였다. 두 영국인 시지학회 회원이 간디에게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 물었다. 당황한 간디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때부터 세 사람은 에드윈 아놀드의 영역본을 함께 읽기 시작했다. 간디는 서양으로 떠나고 나서야 동양을 발견했다.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에 푹 빠졌고 이 종교적 서사시를 마더 기타라고 불렀다. 바가바드 기타는 간디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위로였다. 의욕이 나를 덮칠 때,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 눈앞에 아주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바가바드 기타를 펼치고 나를 위로해줄 시구를 찾는다. 그리고 압도적인 슬픈 한 구대에서 즉시 미소 짓기 시작한다. 바가바드 기타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뛰어난 전사인 왕자 아르주나는 전쟁터에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겁이 난다. 유혈 사태에 염증이 난 것도 있지만 적군 병사 중에 사촌 형제와 사랑하는 친구들, 존경하는 선생님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 이때 아르주나의 마부로 변장한 크리슈나가 조언을 해준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필요하다면 그것이 폭력이더라도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바가바드 기타의 기존 해석이다. 결국 크리슈나는 친족과 맞서 싸우라고 아르주나를 설득한다. 간디는 이 책을 다르게 읽었다. 그는 바가바드 기타가 오늘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하나의 비유라고 말했다. 진짜 전쟁터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아르주나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과 싸운다. 아르주나는 자신의 기초적인 본능에 굴복하는가 아니면 더 높은 경계에 도약하는가.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가 사실은 비폭력을 향한 찬사라고 생각했다. 바가바드 기타의 또 다른 교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이 화신인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게 노력을 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그 노력의 결실을 취할 권리는 없다. 절대로 보상받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바가바드 기타는 노력과 결과를 분리하라고 가르친다. 모든 시도에는 100%의 노력을, 그 결과에는 정확히 0%의 노력만을 기울일 것. 간디는 이 관점을 다음과 같은 짧은 단어로 요약했다. 욕망 없음, 나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욕망 없는 행위를 통해 해탈을 추구하는 카르마 요기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많은 것을 한다.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것만 빼고. 우리의 방식은 다르다. 우리는 결과 중심적이다. 헬스 트레이너, 비즈니스 컨설턴트, 의사, 대학, 세탁소, 갱생 프로그램, 영양사, 재정 전문가, 많은 곳에서 결과를 약속한다.
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견제하는 그다지 의문을 품지 않는다. 간디는 결과를 지향하지 않았다. 과정을 지향했다. 그는 인도의 독립이 아닌 독립할 자격이 있는 인도를 추구했다. 일단 인도가 독립할 자격을 갖추면 잘 익은 망고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유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간디는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자신이 싸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싸웠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과정 중심적인 접근법이 결과 중심적 접근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요가 익스프레스의 좌석을 구하려는 나의 윤곽무쌍한 노력은 계속 허세로 돌아간다. 아직도 대기응단 1번이다. 아직도 물에 가라앉고 있다. 휴대전화 앱을 새로 고침한다. 아무것도 안 바뀐다. 약간의 음식을 얻기 바라며 레버를 당기는 실험실 쥐처럼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고 또 누른다. 아무것도 안 바뀐다. 간디라면 어떻게 했을까? 싸웠을 것이다. 간디는 실제로 싸웠다. 기차 3등칸의 끔찍한 환경에 깜짝 놀란 간디는 완벽하게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 악랄해 보이는 화장실과 더러워 보이는 음식, 지저분한 설탕과 우유라고 하는데 그저 차를 탁하게 만들 뿐인 희뿌연 액체를 섞은 탄닌에 든 물을 이 차에 대해 인디언 레일웨이에 항의했다. 관리자와 이사, 상무이사에게 편지를 썼다. 신문에도 제보했다. 그래서 나도 끈질기게 노력한다. 간디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택시에 올라타 기어가는 속도로 시내를 가로지른다. 오늘 델리는 길이 많이 막힌다. 오늘은 공기가 안 좋다. 나 오늘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다처럼 자명한 발언이다. 이런 불쾌한 일관성이 겉으로 보이는 인도의 무자기성을 뒷받침한다. 기차역에서 내려 언제나처럼 통제된 난장판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난장판은 교통체증이나 더러운 공기만큼 늘 한결같다. 형식적인 보안 검사를 통과하고 금속 탐지기 안에 선다. 경비원이 가라고 손친다. 아니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손짓 대신 눈짓을 한다. 사람들이 흐르는 강을 헤엄쳐 거슬러 올라가고 긴 계단을 오른다. 사무실 바깥에 달린 간판에 외국인 전용 사무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기차표 예약이라 쓰여 있다. 후줄근한 배낭 여행객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내 이름이 불리고 나는 마치 좋은 성적표나 당첨된 복권을 보여줄 듯 대기 명단을 내보인다. 제가 1번입니다. 내가 말한다. 그러시군요. 창구 뒤에 있는 남자가 어쩌라는 듯 말한다. 미스터 로이는 다부지고 명료한 남자다. 그는 내게 요즘이 축제 시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종교와 그리 주요하지 않은 수많은 종교의 본고장인 인도는 언제나 축제 시즌이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는다. 미스터 로이는 라즈다니 익스프레스의 2등칸 표를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아주 좋은 기차입니다. 미스터 로이가 힘주어 말한다. 나도 좋은 기차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가 익스프레스는 아니며 내가 반드시 타고 싶은 기차는 요가 익스프레스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스터 웨릭? 미스터 로이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배낭 여행객들을 가리키며 묻는다. 꼭 이 10억 인구의 땅에 당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네? 미스터 로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기차표 끊으실 겁니까? 잠시만요.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미스터 에릭, 생각은 좋은 겁니다만 빨리 좀 해주십시오. 간디가 나는 새로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저 겸손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간디는 아힌사, 즉 비폭력 개념을 처음 발명하지 않았다.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수천 년 전이다. 기원전 6세기 자이나교의 지도자였던
간디라는 추종자들에게 그 어떤 생명체도 부상을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모욕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고문하거나 죽이지 말 것을 간청했다. 간디는 자이나교를 알았다. 간디의 어린 시절 자이나교인들이 종종 집에 방문했다. 그의 영적 스승 중 한 명도 자이나교인이었다. 또한 간디는 사랑에 관한 톨스토이의 글과 시민 불복종에 관한 소르의 글도 읽었다. 비폭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지만 간디가 이 개념을 적용한 방식은 새로웠다. 인도에서 오로지 채식주의 식단으로 축소되었던 것이 간디의 손에서 억압에 맞서는 무기, 전 세계적인 무기가 되었다. 간디의 손자인 라즈모한 간디가 설명한다. 처음에 간디는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수동적 저항이라고 칭했지만 곧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법에는 그리고 자신에게는 수동적이랄 게 전혀 없었다. 간디는 늘 뭔가를 하고 있었다. 걷거나 기도하거나 계획을 짜거나 모임을 열거나 서신에 답장을 하거나 물레로 직무를 짰다. 심지어 간디의 생각조차도 동적이었는데 기민한 두 눈과 표정이 풍부한 얼굴에서 그 동적인 특성이 잘 드러났다. 간디를 만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반짝이는 거울이라 말했다. 한 기자가 간디에게 본인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자 간디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학문적 글쓰기와는 잘 안 맞아요. 행동하는 것이 나의 영역입니다. 마침내 간디는 새로운 형태의 비폭력 저항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사티아그라하. 사티아는 산스크리트어로 진실이라는 뜻이고 아그라하는 결의 또는 단호히 하다라는 뜻이다. 진리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간디가 품고 있던 것이었다. 여기에는 수동적이거나 물렁한 면이 전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동적인 힘입니다. 사티아그라히 즉 비폭력 저항가는 무장한 병사보다도 더 능동적이며 더 용감하다. 간디는 방아쇠를 당기는 데에는 그 어떤 위대한 용기도 지능도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오직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만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을 겪는다. 간디의 병사들은 다른 병사들처럼 대의 명분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대의 명분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죽이려 하지는 않았다. 혁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도 생깁니다. 레닌은 자신의 집단 학살 명령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간디의 혁명은 그렇지 않았다. 간디는 피비린내 나는 수단을 이용해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느니 계속 영국의 속박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간디는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구덩이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이를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 곧 스스로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혁명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사람은 스스로를 집어삼킨다. 간디가 보기에 목적을 절대로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했다. 수단이 곧 목적이었다. 불순한 수단은 불순한 결과를 낳는다. 정확히 뿌리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다. 위독한 땅에서 장미나무를 키울 수 없듯이 피 묻은 땅에서는 평화로운 국가를 세울 수 없다. 루소처럼 간디도 평생을 걸었다. 루소와 달리 간디의 걸음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단호한 항의의 걸음이었다. 1930년의 어느 날 아침 간디와 80명의 추종자들은 아마다바드에 있는 간디의 아시람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바다로 향했다. 하루에 20km씩 어떤 때는 그보다도 더 많이 걸었다. 이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무렵 80명의 추종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간디가
아라비아해에 몸을 담근 뒤 영국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 행위로서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소금을 한 움큼 퍼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위대한 소금 행진은 독립을 향한 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간디는 행진에 공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간디는 붐베이 근처에 있는 다라사나 소금 공장에 쳐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통신사 UPI 통신원이었던 웨이브 웰라는 눈앞에서 충돌을 목격했다. 그는 간디의 추종자들이 아무 말 없이 소금산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경찰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교가 물러서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장교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수십 명의 인도인 경찰관이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끝에 강철을 입힌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행진하는 사람 중 그 누구도 팔을 들어 올려 곤봉 세례를 막지 않았다. 그들은 볼링핀처럼 쓰러졌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곤봉이 무방비 상태의 두개골을 후려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곤봉에 맞은 사람들은 대자로 쓰러졌고 아예 의식을 잃거나 부서진 두개골과 어깨를 붙잡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쓰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없이 완강히 행진하다 결국엔 바닥에 쓰러졌다. 눈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밀려는 상반된 감정과 씨름했다. 서구식 사고로는 비폭력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곤봉을 내리치는 경찰관에게만큼이나 저항하지 않고 곤봉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라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밀라처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간디의 추종자들은 왜 그랬던 거지? 왜 맞서 싸우지 않았던 거지? 간디라면 그들이 맞서 싸웠다고 그저 비폭력으로 맞서 싸운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간디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평화적 의도로 경찰에 맞섰다. 물리적으로 맞서 싸웠다면 경찰은 더 크게 분노했을 것이고 경찰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정당화되었을 것이다. 나는 간디는 그렇게 폭력을 키우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폭력적 수단을 통해 거둔 승리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한 승리는 피묻힌 다음 단계를 조금 뒤로 미룰 뿐이다. 마음을 녹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보가 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소금 공장 급습과 경찰의 잔인한 대응 이후 겉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인도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영국은 도덕적 우위를 잃었고 증오의 증오로 답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피로 응수하고자 하는 욕망도 함께였다. 간디는 절대로 비폭력을 하나의 전략으로 마음대로 걸쳤다 벗었다 하는 옷으로 여기지 않았다. 비폭력은 하나의 원칙이며 중력의 법칙처럼 침범할 수 없는 법칙이다. 만약 간디의 생각이 옳다면 런던에 살든 도쿄에 살든 18세기에 살든 21세기에 살든 상관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비폭력 저항도 언제 어디서나 성공을 거둘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아니라면 간디의 성공은 단 한 번이었던 유행일 뿐일까? 1959년 마틴 루서 킹 주니어는 인도에서 간디의 가족을 포함한 간디의 추종자들을 만났다. 킹은 이 여행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몇 년 후 흑인 인권운동에서 비폭력 저항의 단호한 사랑을 활용했다. 비폭력은 1980년대의 필리핀, 1990년대 초의 동유럽처럼 다른 곳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약 300건의 비폭력 운동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에서 연구원 에리카 체누아스와 마리아 스테판은 이 전략이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효과를 나타냈음을 발견했다. 비폭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례는 아돌프 히틀러와 관련되어 있다. 1939년과 1940년
간디는 히틀러에게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 후 곧바로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백히 역사상 가장 잘못된 발언 중 하나였다. 나는 히틀러 씨가 보이는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는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드러난 후에도 간디는 유대인들이 도살자의 칼에 스스로를 바쳐야 했다. 바닷가의 절벽에서 스스로를 내던져야 했다. 그렇다면 전 세계와 독일인들을 각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순진하고 명백하게 그릇된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말 간디는 처칩이 말한 것처럼 반쯤 벗은 깍깍머리 중이자 사기꾼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폭력 저항이 언제 어디서나 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간디의 사상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간디가 말한 사랑의 법칙은 중력보다는 무지개에 가까울지 모른다. 특정 조건에서 아주 가끔씩만 보이지만 한번 나타나면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무지개 말이다. 나는 우리 집 개 파커를 통해 비폭력 저항의 힘을 잘 알게 되었다. 반은 비글이고 반은 다스하운드인 파커는 100% 간디주의 견이다. 파커는 마하트마의 완강한 성격과 비폭력을 향한 각오를 지녔다. 간디처럼 파커도 자기가 걷고 싶은 곳과 그곳을 걷고 싶을 때를 분명히 안다. 내가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파커는 자기 공동에 꽤나 무거운 몸무게를 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불만을 표한다. 가끔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쫙 펴고 내게 시선을 돌린 채 그 길 위에 엎드려 버린다. 파커는 보도에서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붐비는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대놓고 이런 공작을 벌인다. 너무나도 당황스럽다. 파커는 물지 않는다. 날 밀치지 않는다. 짖거나 우르렁대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앉아 평화롭게 하지만 끈질기게 정한다. 날 해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날 도와주지도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반응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의 반응과 똑같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파커는 간디처럼 실험을 실행하는 중이며 나는 실험 대상이다.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지만 철두철미하게 평화로운 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분노로? 폭력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언제 깨닫게 될까?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일지도 그건 상관없다. 파커에게는 시간이 많다. 파커가 나를 공격했다면 이 실험은 그만큼 훌륭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당당한 분노에 휩싸여 내 잘못을 잊을 것이고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이다. 나에게 달려들지도 그렇다고 내 뜻에 따라주지도 않은 파커의 변함없는 고집은 나의 폭력성을 까발리고 일단 폭력성이 드러나면 나는 의식적으로 폭력을 거부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에만 퇴짜를 놓을 수 있다. 이 작은 개자식 파커는 내가 볼 수 있게 도와준다. 간디는 폭력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상대편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폭력은 부도덕한 충돌이 아닌 상상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폭력적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힘들게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먹을 날리거나 총에 손을 뻗는다. 너무나도 뻔한 반응이다. 간디라면 나의 파커 문제를 힐끗 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충고할 것이다. 실험을 봐라. 그래서 나는 실험을 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몇 번의 실패 이후 파커의 완전 간디 행동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한바탕 고집을 부리긴 하지만 그 고집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마하트마와 달리 파커는 베이컨 맛 간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건 꼼수일까? 그렇지도.
그럴지도. 하지만 나는 꼼수가 아닌 창의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파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즉 집에 갈 수 있다. 불완전할 수 있지만 좋은 해결책이다. 언젠가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유클리드의 선에 비유했다. 유클리드의 선은 길이는 있지만 폭은 없다. 여태껏 인간은 한 번도 유클리드 선을 긋지 못했고 앞으로도 긋지 못할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간디의 이상처럼 유클리드의 선 개념에서에는 가치가 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카일라스와 나는 비를라 하우스 바깥의 벤치에 말없이 앉아 있다. 긴 시간을 함께 두 사람 사이의 편안한 침묵이다. 누구도 입을 열어 침묵을 채워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도인은 간디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카일라스가 내게 말한다. 인도인들은 간디의 사진이 들어간 돈을 좋아한다. 그게 다다. 사람들은 간디가 겁쟁이라고 말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하면 간디처럼 행동해야겠지? 하지만 내가 더 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슬프게도 이것은 흔한 오해 중 하나다. 간디의 폭력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무기였다. 카일라스는 어떨까? 카일라스는 간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간디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에요. 카일라스는 말한다. 뇌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하다는 표현에 웃는다. 한때 간디는 인도가 깨끗한 생각에 바탕을 둔 깨끗한 행동을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당황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생각과 행동이 깨끗할 수 있지? 간디가 말한 깨끗한 생각은 베일을 쓴 폭력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의미했다. 어떤 사람 앞에서 평화롭게 행동하더라도 그 밑에 폭력적인 생각이 깔려 있으면 그것이 깨끗한 게 아니다. 간디는 추종자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있다. 오늘날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의 식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간디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위자들은 신체적으로는 그 누구도 해치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저 비폭력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내 생각은 델리의 공기만큼 깨끗하다. 나는 충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말없이 뚱하게 있는 것으로 내 불만을 표현한다. 나는 엄밀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싸운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쟁 중이다. 간디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간디는 수동적이었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는 공격적이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보였지만 그 밑에는 그 어떤 적의도 없었다. 오직 사랑뿐이었다. 간디는 자서전에서 돈을 훔치고 담배를 피우고 육식을 한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편지를 썼던 때를 회상한다. 간디는 손을 덜덜 떨면서 아버지께 쪽지를 건넸다. 간디는 자세를 바로 하고 쪽지를 읽었고 진주 같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종이를 적셨다. 간디는 말한다. 그 진주와 같은 사랑의 눈물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했고 내 죄를 씻어주었다.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오직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런 사랑은 흔치 않으며 자기 내면을 향하는 일도 드물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으로서 나는 간디 또한 또 때때로 한바탕 찾아오는 자기 혐오와 씨름했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얻었다. 가끔 간디는 화를 폭발시키면서 자기 가슴을 세게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간디는 말년을 향해 가면서 이런 자기 학대에서 벗어났고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그 누구에게도 성질을 내지 말고 말 것,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국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더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그 당사자에게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은 부부간의 말다툼과 사무실에서의 언쟁, 정치적 소란에도 적용된다. 간디의 관점에서 작은 논쟁 하나를 살펴보자. 당신과 파트너는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외식을 할 예정이다. 당신은 인도 요리를, 파트너는 이탈리아 요리를 먹고 싶어 한다. 당신은 인도 요리가 더 우월하다고 확신하지만 파트너는 당신만큼이나 이탈리아 요리가 더 낫다고 확신한다. 갈등이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은 물리력으로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파트너를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봄베이 드림스 레스토랑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식사를 시킬 수 있다. 이 방식에는 여러 단점이 있으므로 그냥 인도 요리를 먹자고 계속 우릴 수도 있다. 대화 끝. 더 이상의 논리는 생각한다. 파트너가 동의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승리했다. 안 그런가? 안 그렇다. 저녁 식사 자리의 불편한 평온함은 환상일 뿐이다. 강제로 복종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논쟁이 어쩌면 그저 다른 갈등 상황의 시작일 수도 있다. 간디의 방식, 갈등 해결 핸드북의 저자 마크 위르겐스 막이어는 말한다. 또한 당신은 베일을 쓴 폭력의 기념으로써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된다. 반대로 파트너에게 양보해서 이탈리아 요리를 먹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내내 뚱한 채로 저녁을 먹는다. 이건 그저 다른 형태의 폭력일 뿐이다. 심지어 더 나쁘다. 부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아무 원칙도 없는 척하느니 자기 원칙을 두고 싸우는 편이 낫다. 다른 요리를 제안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요리. 하지만 그건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며 그러는 사이 아래에 숨은 갈등은 더욱 심해진다. 간디는 이런 타협을 경계했다. 그는 기브 앤 테이크에 찬성했지만 그것이 원칙의 문제일 때에는 달랐다. 자기 원칙을 타협하는 것은 곧 굴복하는 것, 모두 주고 하나는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간디는 말했다. 더 나은, 더 창의적인 해결책은 양측이 자신이 원하는 줄도 몰랐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간디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설 것을 제안했다. 자신이 진실의 일부를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고 자기 입장을 점검할 것. 정말 인도 요리가 더 우월하다고 확신하는가? 어쩌면 이탈리아 요리에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장점이 있을지 모른다. 파트너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도 점검해봐라. 파트너를 반대의 자로 보는가, 적으로 보는가. 만약 적으로 본다면 그건 문제다. 간디는 그저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늘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간디에게는 반대자가 많았지만 적은 없었다. 간디는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선량함도 보려고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간디라면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 요리를 먹는 것이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파트너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 주장을 펼쳐볼 수 있다. 어쩌면 파트너는 한동안 인도 요리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봄베이 드림스 레스토랑의 파트너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요리가 있을 수도 있다.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라. 간디는 말했듯 당신의 목표는 비난이 아니라 변화이므로 이제 한낮이다. 델리의 태양이 점점 강렬해진다. 카일라스에게 최근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분명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적절한 개인 공간은 인도에서 가장 부족한 재화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인도의 13억 인구는 서로 간의 이상적인 거리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불완전한 과학이다. 가끔은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카일라스는 나와 아내가 등록해진 프란체스코 기숙학교에 다닐 때 가끔 사라진
양말이나 티셔츠를 두고 다른 남자애들과 주먹 다짐을 했다. 이제는 집도 있고 건물도 있으므로 카일라스는 사라진 양말을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논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툼은 더 값비싼 무대에서 펼쳐진다. 카일라스도 마찬가지다. 카일라스가 자기 건물의 세입자와 다툰 일화를 들려준다. 카일라스는 세입자에게 매일 영업이 끝나면 가게 밖의 불을 꺼달라고 했는데 이웃 한 명이 켜진 불을 그곳에 차를 주차해둔다는 허가로 받아들였고 자기 차로 에마무정 입구를 막았기 때문이었다. 제발 불 좀 꺼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세입자는 점점 화를 냈지만 카일렛은 편견심을 유지했다. 얼마가는 어느 날 카일렛은 그 세입자가 또 다시 불을 끄지 않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불을 꺼달라고 하자 세입자는 전기세를 내는 것은 카일렛가 아닌 자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카일렛은 그 세입자에게 공을 쳤다. 세입자도 지지 않고 알아쳤다. 그건 간디식 싸움이 아니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 나는 내가 카일렛에게 묻는다. 그 사람 말이 옳았어? 그 사람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틀리기도 했죠. 카일렛가 말한다. 나는 이게 바로 카일렛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의 양측은 전체 파이가 아닌 진실의 일부만을 지닌다. 파이의 조각을 거래하는 것보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삶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마하트마 간디는 새 인도 정부의 총리를 맡았다. 새 인도 정부의 총리를 만났다. 그 후 마누는 염소 우유 400g, 채소 주스 115g, 오렌지 3개로 간디의 식사를 차렸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간디는 차르카, 즉 물레로 카리 직문을 짰다. 간디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녁기도 모임에 늦었기 때문이었다. 간디는 지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간디는 양옆 증손녀들의 부축을 받아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기다리는 기도 장소로 걸어갔다. 그리고 증손녀들의 어깨에서 팔을 들어 올려 두 손가락을 마주 대고 군중 앞에서 합장하며 인사했다. 그때 카키색 튀직을 입은 다부진 남자가 간디에게 다가왔다. 마누는 남자가 존경의 표시로 간디의 발을 만지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간디는 그런 행동을 싫어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인데 왜 내 발의 먼지를 만지고 싶어 하는 것이오. 마누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당신의 기도를 더 늦추고 있다며 꾸짖었다. 저분을 더 난처하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마누가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마누를 밀쳤다. 얼마나 세게 밀쳤는지 마누가 뒤로 휘쳐 넘어가며 간디의 목주와 안경집을 떨어뜨렸다. 마누가 떨어뜨린 것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세 발의 총총이 빠른 속도로 연달아 울렸다. 연기가 가득했다. 마누는 어둠이 퍼져나갔다라고 회상한다. 아직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있던 간디는 오 신이시여라는 뜻의 헤이린이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졌다. 이곳 빌라우하우스에 간디의 마지막 발걸음이 남아있다. 발모양의 하얀색 돌들이 잔디를 따라 안설자의 총알이 박힌 곳까지 이어져 있다. 카일라스와 나는 마지막 두 개의 돌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맨발이다. 한 발은 갈색이고 한 발은 하얗다. 발바닥에 닿는 돌이 차갑다.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겠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사망한 이곳에서 내가 이토록 평온함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너라면 할래? 내가 카일렛에게 묻는다. 뭘요? 간디와 함께 사는 거. 할 수 있다면 간디의 아시람에서 살 거야? 간디에게는 수백만 명의 팬이 있었지만 가까이에
머무는 추종자는 수백 명 정도였다. 간디와 함께 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행자들은 쉬운 것과 고된 것, 아주 힘겨운 것이 포함된 11가지 서약을 지켰다. 지금껏 함께 살펴봤듯이 간디가 늘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요구가 많았고 가끔은 행복하기도 했다. 간디와 함께 사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한 추종자가 말했다. 나는 그만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궁금해졌다. 나는 그럴 거야. 내가 카일라스에게 말한다. 나는 간디와 함께 살 거야. 내 말을 마치 다른 사람의 말처럼 내 귀로 들으면서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닫는다. 가끔 우리는 입으로 직접 말해야만 진실을 깨닫는다. 나는 간디와 함께 살았을 것이다. 그 삶이 요구하는 고된 규칙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규칙 때문에 나는 더욱 안락해지려는 노력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쓴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에피쿠로스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충분한 걸로는 부족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충분하지 않다. 사망했을 때 간디의 소유물은 안경과 나무 그릇, 회중시계, 그리고 그 어떤 악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일본인 친구가 준 자그마한 자기 원숭이 세점뿐이었다. 델리의 공기를 잔뜩 들이마시면서 택시 창문으로 꽉 막힌 도로를 바라본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붐빈다. 우리는 기차역으로 향하는 중이다. 늦은 시간인데도 카일라스는 나를 배웅해 주겠다고 물었다. 나도 저항하지 않았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카일라스가 자세히 들여다본다. 수년 전 내가 처음 만난 깡마른 남자애가 아니다. 카일라스는 남자다. 좋은 남자다. 그에게서 간디의 흔적이 보인다. 고집스러움, 새로운 사고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변함없는 정직함, 타고난 선량함. 내 이런 생각을 카일라스에게 말하진 않는다. 카일라스는 분명히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게다가 그건 간디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간디지요? 제가요? 간디지는 이 세상에 한 명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간디는 한 번도 스스로를 유일무이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간디는 신도 성인군자도 아니었다. 새로운 싸움법과 사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실험한 사람일 뿐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아인슈타인이었다. 기차가 역으로 진입하고 안 그래도 이미 정신없는 플랫폼이 더욱 부산해진다. 짐꾼들이 작은 보트만 한 여행 가방들을 기차 안으로 옮기고 차일왈라들은 차이를 한두 컵이라도 팔 수 있길 바라며 노래하듯 손님을 부른다. 가족들은 쏟아지는 사람들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있다. 기차가 점점 속도를 줄이다 멈춰선다. 기차 옆에 이렇게 쓰여있다. 라즈다니 익스프레스. 나는 아주 좋은 기차의 마지막 남은 기차표를 구매하라는 미스터 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요가 익스프레스는 아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종의 굴복이다. 나는 싸움에서 졌다. 실패했다. 간디처럼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통일된 인도를 만들겠다는 간디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년에 간디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아파하며 굶주리는 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절망이 간디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디는 절대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1947년 8월 15일 자정 인도인들이 독립을 축하할 때 간디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올렸다. 곧이어 기차와 두 발을 이용해 막 태어난 국가의 전역을 돌아다니며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고자 노력했다. 목표는 이루지 못했으나 수단은 이루었다. 어떻게 싸우는가가 무엇을 두고 싸우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어떻게 싸우는가가 무엇을 두고 싸우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잘 싸웠다. 부당함을 인식하고 그에 맞섰다. 인디언 레일웨이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에 맞서 창의적으로 또 깨끗하게 투쟁했다. 정말로 그러고 싶었지만 폭력에 의지하지 않았다.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달랐지만 내 괴로움이 뿌리에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닌 나의 욕망이다. 게다가 나는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을 것이다. 싸울 일은 언제나 있다. 카일라스가 씻는 것을 도와주며 내게 밤사이 가방을 꼭 묶어두라고 말한다.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다.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카일라스가 기차에서 플랫폼으로 뛰어내린다. 몇 초간 카일라스가 뒷모습을 바라본다. 카일라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카일라스는 따뜻한 델리의 밤과 뿌연 공기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비좁은 공간과 복잡한 관계 사이에서 협상을 하며 사랑하고 싸우고 사랑하며 보통은 따로따로지만 아주 가끔은 사랑하는 동시에 싸우면서 마하트마 간디는 마지막 기차 여행을 떠났다. 암살된 지 13일째 되던 날 간디의 재는 성스러운 세강의 합류하는 알라하바드 행 열차에 올랐다. 이곳이 간디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기차가 이동하는 내내 사람들은 기차를 잠깐이라도 보려고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두 손을 합장하고 눈물을 흘렸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과 횃불을 피우고 간디 만세라는 뜻의 마하트마 간디 키자이를 외쳤다. 이 여행을 위해 개조된 열차는 전부 3등 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